득일표 외워야 된다고. 36페이지까지 했고 36까지 한 거 맞지? 아닌가? 39까지 다 했나? 헷갈리는데 안 적어놔가지고 그냥 주기율표 하라고만 해서 여기까지 갔지? 내가 기억하는데 38페이지, 39페이지는 별로 할 거는 없어요. 일단 주기율표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서 주기율표만 열심히 외우라고 한 거야. 앞에 거 이제 문제 풀고 아 맞다 질문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합시다. 38페이지 보면 원자 구조 나오는데 원자 안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인데 중심에 보면 원자 핵이 딱 있어.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 핵에 딱 모여 있다 그러거든. 그래서 가운데는 주변에 텅 비어 있는데 조그만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의 비어 있는 구조. 그리고 가운데 원자 핵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는데 우리가 주기율표를 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들어있는데 그 양성자 개수를 외운 거야. 우리 원자 번호가 양성자 개수거든. 그러니까 나트륨의 양성자 몇 개냐 이게 나트륨 몇 번이냐 질문하고 똑같아. 나트륨 11번. 나트륨 양성자 11개. 그리고 양성자 주변에는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자가 보통 때는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면 중성을 의미하거든. 원자라고 부르면 항상 원자라는 앞에는 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중성. 중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 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도 들어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도 들어있는데 평소에는 얘네들이 개수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11번 나트륨 그러면 양성자도 11개고 전자도 11개고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를 물어보면 근데 나중에 이제 전자들이 막 가출을 한단 말이야.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네 중학교 때 배웠지. 이온이 되는 이온. 시원하. 전자를 얻으면 양이온, 음이온 원자에 전자가 붙으면 양이온, 음이온 그래 잘하네. 전자가 붙으면 음이온 전자가 나가면 양이온. 그게 왜 그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전자가 와서 붙으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 놓은 상태에서 전자가 나가면은 플러스가 세지는 거지.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 양이온, 음이온 따질 때도 전자 개수가 매우 중요하니까 주기율표 자꾸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원자 모형이 있는데 그거 이제 그냥 구경 정도만 하면 되고 간혹 학교에서 여기에서 오바 육바 하는 선생님이 있기는 한데 원래는 여기는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요. 밑에 전자 배치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자 개수 외웠으면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39페이지 보면 전자 채워진 모습이 있거든. 거기 밑에 보면 주기율표 있고 원자에 막 전자 그려져 있는데 그거 18번까지만 그려져 있네. 18개 다 외워가 아니라 그렇게 채울 수 있어야 돼. 근데 한번 보면 패턴이 보이나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이걸 이제 전자들이 아무 때나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채워진다라고 생각해. 이거는 근데 오해하면 그러니까 원자 안에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원자 안에 전자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화학자들이 생각하는 껍질이라고 불러요. 이런 건 전자 껍질.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보니까 몇 개까지 채우고 두 번째 껍질 채우냐? 보면 그 39페이지 밑에 보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채우고 두 번째 껍질에 채우기 시작해. 그치? 첫 번째 껍질에 2개까지 채워지는 거야. 두 번째 껍질에는 그치? 8개. 세 번째 껍질은 8개. 간혹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채워지냐고 물어보면 8개가 아니고 정답은 18개거든. 그 이유는 화학 1 가서 오비탈 배우면 니네는 배웠잖아. 3D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그거 채워서 근데 니네는 그건 다 몰라도 돼. 안 배운 사람들은 그냥 8개를 먼저 채우는 걸 우선으로 하지 최대 전자는 18개. 이걸 간혹 학교에서 내기도 하거든. 그래서 최대는 18개인데
보통 우리가 20번까지 다루게 되면 8개 채우고 바로 다음 껍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0번이 뭐였지? 원소? 그치. 20번 칼슘을 그리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 2개, 두 번째 껍질이 8개, 세 번째 껍질이 8개, 네 번째 껍질 2개 이렇게 채워요. 세 번째 껍질이 8개 채우고 네 번째 껍질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 껍질 최대는 18개. 근데 원래 1학년에 이걸 물어보면 안 되는데 가끔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참하시고요. 그거 채워지는 거 몇 개 채우고 다음번 껍질로 넘어가는지 알면 39페이지 그거 18개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 18개 다 외우고 있어 바보야. 주기율표나 그때 한번 더 보는 게 낫지. 그치? 그래서 보면 그러면 플러스 15번이니까 그리고 전자가 15개 있어야겠지. 그러면 8 마지막에 5 그럼 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뭐라고 한다고? 최외곽 전자라고도 하고 39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원자, 가, 전자. 이게 한자어라 가지고 좀 뜻이 어려운데 너네들 머릿속에는 이제 화학 나올 때는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전자 채워지면 바깥쪽 껍질에 채워진 전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시연아 나트륨 몇 번? 원자가 전자 물어보면 2, 8, 11이니까 2, 8, 1. 원자가 전자 1개. 여기까지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원자 번호가 먼저 떠올라야 되고 그거는 이제 처음엔 천천히. 주소 그러면 몇 번이지? 교재? 예, 잘해요. 원자가 전자 4개. 2, 8, 4. 근데 매번 이제 2, 8, 4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4개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2, 8 채우는 거지. 이제 10번 밑이면 예를 들어 산소 그럼 8번이니까 2, 6 이렇게 되잖아. 그럼 원자가 전자 6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이건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거든.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그래프 하나 보이지. 원자가 전자수와 주기성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 그래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헬륨이 원자가 전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2개가 아니고 0개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9번이어서 27 해가지고 원자가 전자 7개인데 거기 보니까 네온은 또 0개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2개나 8개 꽉 차 있을 때는 2개, 8개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0으로 대답해요. 맨날 함정으로 나오는 게 네온의 원자가 전자는 8개이다 이러면 에휴 이런 거 속을까 봐 0개인데 이러고 넘어가야 돼. 그거 조금 조심해야 돼. 맨날 나오는 낚시질이야. 떡밥만 뿌렸는데 알아서 낚여주는 물고기가 되지 맙시다. 그 진짜 기초적인 함정이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근데 왜 마지막 거는 0개라고 하냐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원래 그렇게 정의가 되거든. 원자가. 근데 이제 껍질에 전자가 꽉 차 있으면 화학 결합을 안 해. 다른 원자랑 붙지는 않아. 그래서 결합에 쓸 전자가 없다는 의미에서 0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몰라도 되고 원자가 전자 물어보면 가장 바깥쪽에 꽉 차 있으면 0이야. 그거는 속지 마. 그래 이제는 이제 주기율표 좀 이제 익숙해지면 전자 이제 채워서 원자가 전자 몇 개 하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세로줄에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자들을 배치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가 원자가 전자 개수가 같아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탄소는 6번이야. 2, 4 원자가 전자 4개. 규소는 14번이야. 2, 8, 4 원자가 전자 4개. 같은 원자가 전자 4개인 녀석들이 위아래로 있고 원자가 전자 4개인 둘이 14족이야. 그 족번호가 1족, 2족, 13, 14, 15, 16, 17, 18이 마지막 뒤에 있는 숫자가 원자가 전자랑 개수가 같단 말이야. 18족만 빼고. 17족 원자가 전자 7, 15족 원자가 전자 5개, 16족 원자가 전자 6개, 2족 원자가 전자 2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몇 족이냐 물어보면 원자가 전자 떠오르고 족번호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그냥 몇 줄이 몇 줄 그냥 외워가지고 그거까지 우리가 되려면 똑같은 잔소리지만 주기율표. 자, 38페이지에 단어 하나만 보고 갈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어. 스펙트럼 할 때 한번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에너지 준이. 에너지 준이.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낮고요. 바깥쪽 kop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낮은 에너지 준위를 먼저 채우고 높은 에너지 준위를 채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전자는 이런 식으로 문제 가끔 나와. 개념 문제로. 다음 원자의 전자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전자는 안쪽 껍질부터 뭐 채워진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래. 에너지 준위가 낮은 껍질부터 채운다. 에너지 준위가 높은 껍질부터 채운다. 그러면 낮은 껍질, 안쪽이 낮은 거야. 그 용어에만 익숙해지면 돼. 니네 보고 에너지 준위가 뭐냐고 설명을 하라고는 안 하니까 안에 있는 껍질에 에너지 준위가 낮고 거기에 먼저 전자가 채워진다. 그 정도 용어. 첫 번째 껍질은 최대 8개의 전자가 채워진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첫 번째 껍질은 최대 2개의 전자가 채워진다. 이렇게만 하면 돼. 끝. 다 했어. 그러면 우리는 46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뭐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한 주말에 주기율표가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완벽해지진 않고 계속 다져서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주기율표를 그래도 선생님은 어차피 수업을 해야 되니까 주기율표 어느 정도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하니까 얘네는 항상 문제를 풀거나 읽다가 좀 막힌다 싶으면 이게 원자랑 아직 안 친해서 그런 거거든. 주기율표가 잘 돼야지 이제 설명이 좀 편해진다는 거. 근데 아직까지는 좀 낯설 테니까 선생님이 번호 얘기하면서 할게. 자, 이제는 원자를 배웠으면 보통 있잖아. 교과서에서 특히 화학 파트는 가르쳐주는 순서가 원자 끝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실제로는 화학자들이 이론을 만들 때는 거꾸로 만든 거야. 물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물질 안에 분자가 있고 분자가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걸 알고 원자가 이게 쪼개보니까 어떻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원자부터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자 얘기를 했으면 그 원자들이 어떻게 들러붙는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이제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우는 거. 니네가 뭐 알만한 물질 뭐 간단한 거에도 뭐 H2O, NaCl 이런 것만 봐도 원자 한 개 한 개가 물질인 게 아니고 원자들이 붙어 다닌다 정도는 금방 알 수 있거든. 나트륨 원자랑 염소 원자가 붙어 다니고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붙어갖고 물질을 만든다 정도는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붙으려면 결합이라는 걸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단어에서 두 가지 결합을 해. 근데 그 결합으로 붙는데 화학자들이 왜 결합을 할 수 있느냐? 드라이빙 포스, 원동력을 이렇게 설명을 해. 거기 보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화학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로 기준으로 삼아요. 거기서 보면 비활성 기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얘는 18쪽 원소들을 비활성 기체라 그래. 18쪽. 주결편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들. 제일 위에가 뭐죠? 오른쪽 제일 위에가. 그치? 헬륨. 그리고 바로 밑에가 네온. 10번. 그 다음에 18번. 아르곤. 그 밑에 이제 크립톤, 제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세 개만 완벽하게 해도 돼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지난번에도 슬쩍 한번 얘기해 뉴렌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얘네들은 가장 늦게 찾은 원소야. 가장 늦게. 가장 늦게 찾아.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제일 늦게 찾았어. 그 이유는 비활성. 그러니까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화학 반응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있는지도 몰라서 빨리 못 찾다가 한참 뒤에 찾았거든. 특히 헬륨 같은 경우는 이름이 중학교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헬륨이 이름인 이유가 그 태양신 헬리오스의 이름을 딴 거거든.
이게 태양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다 보니까 지구에서 볼 수 없는 스펙트럼 선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수소 스펙트럼은 지구에도 수소가 있으니까 확인이 됩니다. 태양에서 오는 다른 선들은 지구에서 다 찾아지는데 헬륨선은 태양에서만 보이고 지구에서는 안 보여. 그래서 지구에는 없는 원소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찾은 거지. 헬륨 어디서 얻는지 알아요? 지구 대기에 참고로 없습니다. 우주에는 많이 있는데 지구 대기에는 1도 없어. 지구가 중력으로 헬륨을 못 잡아. 땅 파면 돼, 땅 파면. 왜냐면 지금 우주 전체에 많아지니까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땅에 묶여 있는 헬륨이 좀 있거든. 그래서 석유나 석탄 같은 거 캐다 보면은 그때 땅 속에서도 기체들이 고여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때 얻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하 자원이에요. 헬륨도 지하 자원. 이것도 이제 고갈이 될 거라 그러거든요. 50년 정도밖에 쓸지가 안 남았다 그러는데 어쨌건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거기 보면 비활성 기체 어디다 쓰는지 정도는 그거 잘 나와. 아르곤이 형광등의 충전 기체다라고 얘기가 잘 나와. 요새는 뭐 형광등 잘 안 쓰잖아. LED 등 쓰는데 형광등 본 적은 있죠. 그 안에 기체가 채워져 있는데 이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을 채우는 이유가 아르곤 말고 딴 거 채워도 되는데 비활성 기체를 채우는 이유가 안에가 전기가 전압이 높아서 타버리거든. 타지 말라고. 산소가 들어있으면 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기체를 비우는 방법도 있는데 아예 비우면은 또 이게 안에가 진공이면 유리가 잘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아예 반응성이 없는 기체로 채우는 방법을 쓰죠. 니네 과자에다 질소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질소가 비활성 기체는 아닌데 반응성이 낮은 기체여서 좀 싸서 채우는 거야. 아르곤으로 채우면 훨씬 더 유통기한이 길어지거든. 근데 아르곤이 질소보다 비싸가지고 보통 질소를 채워줘. 근데 이 비활성 기체 계속 강조하는데 얘네들이 반응성이 없는 거야. 근데 전자배치를 보면 화학자들이 생각하는 전자배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10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이 2개, 두 번째 껍질이 8개. 얘는 1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이 2개, 두 번째 껍질이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이렇게 되거든. 보니까 전자 껍질에 전자가 꽉 차면 반응 안 하는구나. 결합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는구나 이거야. 그래서 18쪽 원소를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 이런 전자 배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고 싶어서 부족한 꽉 차 있지 않은 껍질의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하는구나라는 얘기를 하려고 앞에 비활성 기체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비활성 기체의 기본적인 내용도 나오니까 확인을 해야 돼. 거기 보면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이라고 있죠.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꽉 안 채워 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자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합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그 채우려고 하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죠. 얘는 전자 껍질에 전자를 채우려는 성질이야. 원래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옥텟 규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흉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플루오린 몇 번이지? 그럼 얘는 전자 배치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야. 7. 그러면 이 7개 차이는 어설픈 껍질이 전자를 하나를 더 채우고 싶어요. 전자를 하나 더 채우면 양성자 개수는 다르지만 전자를 다 채우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흉내내고 싶어하는 게 옥텟 규칙입니다. 즉 화학 결합은 왜 한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개념적으로 잘 물어봐서 좀 길게 했어. 오히려 화학 결합 자체는 쉬워. 끝. 이렇게 되는 거야. 화학 결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밖에 안 춥니? 밖에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추워? 어제 날씨가 좀 풀린 거 같아. 자, 화학 결합은 일단 머릿속에 요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원래는 세 가지야.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리고 금속 결합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 하나 있는데 그건 1학년 기준으로는 잘 안 나와. 그래서 막 금속 결합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두 가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잠깐만. 끊기가 좀 애매해서. 자, 일단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은 둘 다 화학 결합은 아까 원자들이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 원자들이 연결될 때 이온 결합은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 사이의 결합이 이온 결합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 이걸 구분을 되게 많이 지어야 되는데 딴 건 다 필요 없고 금속 원자랑 비금속 원자랑 섞여 있으면 그 사이는 이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 사이에서 결합이 공유 결합이야. 니네가 이제 집에 와서 복습하고 책을 읽어보면 이온 결합, 공유 결합에서 뭔가 되게 화려하게 설명을 많이 해놔요. 어쩌고 해서 이온 결합한다 막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온 결합이 생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질이 이온 결합으로 구성된 물질인지 공유 결합으로 구성된 물질인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그 다음이 이거 이온 결합으로 구성된 물질이구나. 이온 결합은 이렇게 형성된다더라. 그 내용을 답지에서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줘야 되는데 항상 문제에서 결합 관련한 내용이면 항상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주기율표 할 때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는 게 이제 첫 번째로 할 일이고 이제 두 번째로 보이는 게 위치도 보이고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도 눈에 보여야 된다고. 내가 이거 생각을 안 하고 봐도 나트륨을 보면 금속으로 보여야 되고 염소를 보면 비금속으로 보여야 되는데 니네가 20번 안에서 많이 쓰는 금속을 딱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리튬, 나트륨, 칼륨,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여기 이제 금속들이거든. 그 금속 원자들이 섞여 있으면 이온 결합이라고 생각하고 다 비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주목을 해. 금속 원자가 섞여 있으면 이온 결합으로 물질이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생전 첨가도 NaCl 정도야 익숙하겠죠. 그러면 이 NaCl이 이온 결합으로 구성된 물질이니 공유 결합으로 구성된 물질이니 물어보면 이온 결합이 뭐고 공유 결합이 뭔지 몰라요 해도 금속하고 비금속인지 구분을 하고 이건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염소는 비금속, 나트륨은 금속.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온 결합으로 구성된 물질 이렇게 되는 거야. H2O 같은 경우에는 구성 원자가 싹 다 비금속이란 말이야. 산소, 수소, 비금속. 그럼 얘네들은 공유 결합으로 구성된 물질. 염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금속이지. 맞지? 칼슘이 금속이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온 결합으로 구성된 물질. 나는 내용은 알려줬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주기율표 외워가지고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근데 체크를 자꾸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체크를 자꾸. 그래서 일단 그거 구분 지으면 이 단원 반 이상은 한 거야. 그게 습관만 돼. 주기율표 외우고 주기율표 외우고 이것까지 하면 3분의 2 이상 한 거지. 거의 끝났어. 그러면 이온 결합이 어떻게 생각냐? 여기서부터는 그냥 사족이야, 사족. 쓸데없는 설명하는 거야. 화학자들이 그래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만나면 금속은 전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좋아해서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만나면 금속이 비금속한테 전자를 주게 되고 금속은 전자를 뺏겨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써져 있는 거거든.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말하고 싶은 포인트 정도만 알면 돼.
아까 전에 NaCl을 했으니까 NaCl을 한번 볼게요. 나트륨은 이제 우리가 원자 구조 배운 이유가 11번이어서 2, 8, 1 바깥쪽 원자과 전자 하나. 얘는 17번이어서 2, 8, 7 원자과 전자 7개. 그러면 나트륨은 옥텟 규칙에 의해서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옥텟 규칙은 가장 바깥쪽 껍질이 꽉 차 있는 상태를 선호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네 바깥쪽 껍질이 꽉 차 있으려면 7개를 더 채워야 되는데 7개 채우는 것보다는 하나를 버리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를 치면 딱 보면 저 새끼 전자 곧 하나 버리겠구만. 저 전자 버릴 놈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얘는 2, 8, 7 여기가 8개를 채우면 좋겠죠.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어디서 하나 주워 먹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은 전자를 버려야 하는 녀석이 아니고 버리고 싶은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아, 전자 버리고 싶어. 전자 버리고 전자 버리고 싶어. 이거. 얘는 아, 전자 하나 죽고 싶고 이런 거야. 그런 경우에 얘네들이 둘이 만나면 전자 하나를 그냥 물로 줘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니네 중학교 때 아까 전에 시연이한테 물어봤잖아요. 양이온 능력 잘했다 그랬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전자를 잃으면 현이야 양이온 능력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이온 능력 헷갈리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추가적으로 물어봐. N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얘를 전자를 받으면 Cl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둘 다 뭐가 되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제 둘 다 볼일 다 봤으니까 안녕 주고 당근 거래하는 거 주고 안녕 하려고 했는데 얘가 뭐야? 플러스잖아. 얘가 마이너스 전자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죠. 뭘로 당기냐면 얘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당기는데 이거를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그러거든. 정기적 인력이라고도 하고 정전기적 인력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정전기적 인력이라서 고등학교 때는 정전기적 인력 혹은 전기력, 인력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 때문에 끌어당겨서 지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붙어버렸다 이거야 이렇게. 화면에 가니까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안 쓴다. 어떻게? 생략 해놓고 이렇게 쓰잖아. 근데 니네는 NaCl을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게 좋아.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얘네들이 금속이고 비금속이니까 이온 상태에서 붙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요거. 아까 전에 말했지. 이거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위에서 이제 문제에서 딱 주어진 내용이 금속하고 비금속이 섞여 있는 물질이야. 그러면 이온 결합하는 거야. 그럼 여기 관련된 설명들 중에서 기흥님 디귿에서 골라야 돼. 잘 나오는 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런 맞는 말이죠. 그리고 뭐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주기율표에서 그래서 뭐 여기가 A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B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주기율표 이제 위치 보고 A 원석, B 원석 이제 찾는 거야. A는 왼쪽에 여기 수소 반응 밑에 있으면 리튬이 되겠죠. B는 여기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염소가 될 거거든. 문제에서 이렇게 나. A와 B가 결합을 형성할 때 A와 B는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그랬을 때 이거 금속이고 이거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형성.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A와 B가 결합을 할 때 A가 B에게 전자를 준다. 혹은 B가 A에게 전자를 준다. 아니면 결합을 형성할 때 A가 전자를 잃는다. A가 전자를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금속이 비금속한테 전자를 이렇게 준다라는 거는 잘 물어보니까 요건 알아두세요. 금속이 비금속한테 전자를 주는 거야. 금속이 비금속. 그거만 알면 돼. 요거랑 주고 났더니 이렇게 붙었다. 끝. 이온결합. 대신 이 내용은 아는데 물질이 이온결합인지 몰라. 그럼 대답을 못할까요? 구분이 더 중요해. 이온결합인 건 알았는데 이온결합 내용을 까먹었어요. 그럼 넌 책 찾아보면 돼. 그거는 천천히 외우면 돼. 근데 이온결합인지 구분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죠.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야. 구분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47페이지네요. 끝. 됐어. 그 다음 공유결합 있죠. 47페이지 제일 밑에부터 시작하는데 공유결합이 있는데 공유결합은 이제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끄덕끄덕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NaCl처럼 금속 원자랑 비금속 원자랑 붙은 것도 있지만 뭐 HCl처럼 비금속끼리 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HCl이나 뭐 O2 이런 것도 비금속끼리 붙은 거고, 뭐 H2O 이런 것도 비금속끼리 붙어 있는 거잖아. 비금속끼리는 어떻게 붙느냐? 금속하고 비금속이 붙는 거는 금속이 전자를 잃어버릴 거고 비금속이 전자를 얻으려고 하니까 붙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간단한데 공유결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설명해. 별거 없어. 비금속들은 전자를 주는 쪽이 없는 거야. 서로 달라고 할 거거든. 그럼 서로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또 이제 HF로 설명하면 이제 제일 간단한데 수소가 원자과 전자가 하나야. 아, 전자 하나 더 채우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플로린이 9번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죠. 아, 얘도 전자 하나 더 채우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얘는 지나가다가 전자 줄만 안에 있으면 확 전자 뺏어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건 안 되고 옆에 마침 얘가 있으면 전자를 줘 그러면 얘가 모르겠어. 네, 네, 그럼 주나? 아니죠. 얘가 네가 줘야지. 이러니까 서로 안 주려고 하다 보면은 가까이 오게 되면 어, 이거 좋은데 이러고 붙었잖아. 이렇게 전자를 일부 전자를 같이 써서 같이 쓰면 얘도 채워지고 얘도 채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할 때는 뭐 정전기적 인력 이런 말은 안 나오고요. 전자쌍을 공유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전자쌍을 공유한다. 여기서는 키워드가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맨날 그려가지고 연결하는 거 찾으려면 좀 귀찮아.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도 귀찮아.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팁을 주자면 공유결합은 이건 이용결합할 때 쓰는 게 아니고 공유결합할 때만 쓰는 팁이에요. 공유결합을 할 때는 어차피 얘가 채워지지 않은 전자를 옆에 있는 녀석하고 붙어갖고 채우는 거거든. 그러면 H하고 F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H는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고 플루오린은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한쪽에 2개 있긴 있어.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아직 채워지지 않은 전자가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붙는 느낌. 이러면 얘도 채워지고 얘도 채워지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전자가 팔에 뻗어서 붙는다고 생각하면 쉽거든. 무슨 얘기냐면 수소 같은 녀석은 팔이 하나인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라는 걸 알고 있으면 6개의 전자 말고 나머지 하나의 전자는 짝꿍이 없어서 팔을 뻗은 애라고 생각하면 쉬워. 그럼 얘네 둘이 붙으면 이렇게 붙는데 요 수소 쪽에서 뻗은 전자와 플로린 쪽에서 뻗은 전자 요게 전자 2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나누기가 아니야. 요게 전자 2개야. 괜히 헷갈릴까 봐. 요게 전자 2개. 공유 한 전자쌍이라고 해서 이걸 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합니다. 몇몇 자주 쓰는 원소들은 이렇게 팔로 생각하면 쉽거든. 수소가 팔이 하나고 플로린이 방금 했던 게 원자과 전자 7개여서 팔이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소 같은 녀석은 원자과 전자 몇 개지? 산소가? 응? 6개.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직 두 개 더 채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산소는 팔이 두 개인 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팔에다가 누가 와서 잡아서 붙어주면 전자가 하나 채워지고 이쪽에 하나 붙으면 채워지고. 그래서 왜 산소에는 H가 두 개도 아니고 한 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 개도 아니고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붙는지 설명이 돼요. 산소가 원자과 전자가 6개여서 전자가 꽉 안 채워져 있고 수소도 원자과 전자가 하나에서 꽉 채워져 있지 않은데 수소의 홀 전자와 산소의 홀 전자가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H2O가 어떻게 공유 결합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머릿속에서 대략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만약에 주관식으로 그리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거든. 근데 대충 틀을 좀 잡아놓고 그려야지 좀 편해. 만약에 내가 H2O 분자 구조를 그리겠다 그러면 산소에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두 개 붙은 거니까 산소가 8번이고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결합이 안 쓰고 두 번째 있는 전자 중에서 4개는 결합이 안 쓰고 하나는 수소랑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수소랑 공유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좀 어려워. 그래서 약간 대충 틀을 잡고 그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산소는 팔이 두 개인 원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질소는 원자가 몇 개지? 질소 5개. 5개니까 팔이 3개인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이 3개.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그렇지 탄소? 4개. 얘는 4개를 다 채워야 돼. 공유결합. 그래서 니네가 이제 자주 봤던 물질 중에서 이런 물질이 있죠. NH3도 있고 H2도 있고 중학교 때 책에서 CH4도 있고 내가 뭔지는 몰라도 어디서 한 번씩은 본 것 같은 느낌의 분자들을 내가 그려보고 본 적 있지. 그래서 어디서 봤지. 이거 이름 뭐라고? 얘는 좀 전에 했잖아. 이거는 암모니아. 이게 N에 왜 H가 3개 붙고 이게 O에 H가 왜 2개 붙고 C에 H가 4개 붙는지 중학교 때는 그냥 외우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설명이 이렇게 되는 거야. 질소가 이렇게 되니까 수소 붙이면 몇 개 붙이기 좋겠어? 하나, 둘, 세 개. 탄소가 팔이 4개니까 수소가 하나, 둘, 셋, 4개 붙는다고 생각해. 이거면 웬만한 분자들은 다 그릴 수 있거든. 단 여기 하나만 나오는데 팔이 이렇게 2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붙는 거야. 팔이 3개일 때는 2개, 1개 붙거나 3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 팔이 4개인 녀석은 팔이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이렇게 2개, 2개도 가능하고 2개, 1개, 1개도 가능하고 3개, 1개도 가능해. 4개는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공유결합 니네가 48페이지 보고 있다면 거기 공유결합의 종류 해가지고 중간에 나오잖아. 그치? 거기 보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있잖아. 그치?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O2 분자를 그린다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그리면 산소가 이렇게 와가지고 누구랑 손잡고 싶다, 외롭다 이렇게 연결하면 아직 붙잡지 못한 손이 2개가 덜렁덜렁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깔끔하다 이거. 원자 모양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돼. 산소가 8번이라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안 쓰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결합해 쓸 건데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6개란 말이에요. 오른쪽에도 산소 원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공유하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전자가 채워지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채워져서 7개가 됩니다.
이걸로는 안 차는 거야. 어떻게 돼? 그냥 두 개씩 놓읍시다. 두 개씩.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점 위치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남는 팔 없이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남는 팔 없이. 산소 두 개 붙일 때 덜렁덜렁 팔 두지 말고 남는 팔 없이 붙이면 완벽한 공유결합한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개 놓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두 개 놓고 결합한 거구나. 이러면 이중결합이 돼요. 이중결합. 숫자로 2라고 써도 되고 한글로 2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중결합. 거기 보면 CO2도 나와 있는데 CO2 있잖아. 이거 원자 모형으로 바로 그리려면 되게 어렵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덜렁덜렁 팔 4개 가지고 있는 탄소랑 덜렁덜렁 팔 2개 가지고 있는 산소랑 여기 점 찍는 건 나중에 귀찮으면 생략해도 돼. 근데 니네 아직 안 볼까 봐 내가 쓰는 거거든. 6개의 원자과 전자 중에서 4개는 결합에 안 쓴다고 표시해 주는 거야. 나머지 2개는 덜렁거리면서 결합할 때 쓰는 거야. 얘네들 남는 팔 없이 결합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팔이 4개고 팔이 2개고 팔이 2개를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2개, 이쪽으로 2개. 바로 보이거든. 그게 거기 그림이 없네. 거기는 그림이 없네. 그치? CO2 그림 없냐? 여기는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3중결합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N 2개를 붙이려면은 남는 팔 없이 붙이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공유결합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구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가장 메인 소재이긴 하지만 공유결합은 보시다시피 요거 이용해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 모형 만드는 게 꽤 나오거든. 요거 적어놓고 써먹을 수 있게 좀 연습 좀 해두는 게 좋아. 좀 쉬었다가 할게. 고생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침부터 힘들어. 또 넘어가면 돼. 보면 뭐 다 일일이 외울 거는 없고 구성 원소에 따라서 뭐 공유결합으로 구성이 된다, 이온결합으로 구성된다 뭐 나오는데 대부분 공유결합이 많죠. 특히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유결합이고 그 염화나트륨, 뭐 산화철, 금속 들어가 있는 부분 일부 이온결합이 있으니까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 화학결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부하라고 돼 있는데 이온결합 물질들 이렇게 그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지 그거 한 번만 그려볼게요. 아까 전에 슬쩍 하고 넘어갔는데 NaCl 같은 거 그리지 말고 이번에는 NaCl 말고 CaCl2 지난번에 뭐 염화칼슘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얘네들도 이온결합이거든. 근데 칼슘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지? 20번. 원자과 전자는 2개. 조금 어려운데 2, 8, 8, 2야. 아니면 중요피들 위치 외우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세로 줄이면 원자과 전자 무조건 2개거든. 그러니까 얘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어서 8개 채우기 힘드니 빡하니까 그냥 2개 버려. 2개 버리고 얘는 2 플러스가 잘 되는 녀석이야. CL은 아까도 했었지만 17번이에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7개. 이거는 공유결합 할 때만 쓰는 거고 이온결합, 금속 비금속 할 때는 전자를 얻거나 잃어야 돼. 그래서 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 7개니까 전자를 얻어야 돼. 근데 이제 결합을 할 때는 2 플러스짜리랑 1 마이너스짜리 결합을 할 거면 1대1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요거 2개랑 요거 1개랑 붙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CACL. 안 써져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2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만약에 그거를 50페이지에 있는 모형처럼 그린다 그러면 칼슘 이온 그린다 그러면 칼슘이 20번이니까 플러스 20짜리 원자핵을 가운데 쓰고 전자를 주변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림 빡세.
2882였는데 마지막 전자 2개 달렸으니까 보통 이제 학교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 수행평가 같은 데 잘 나와. 이 8개 이렇게 하고 또 8개 하나 둘 셋. 사실 위치는 상관없어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18개 전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2 플러스니까 2 플러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l-이온이 이제 2개 붙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2개 붙을 때는 양옆으로 하나씩 그렸어요. 양옆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2개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Cl 같은 경우에도 17번인데 전자 하나 붙었으니까 18개야. 그래서 플러스 17 한 다음에 2개, 8개, 8개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근데 안 그려보면 갑자기 그리려면 잘 안 그려지니까 한 번 정도씩은 좀 따라서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52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에 나오는 건 드디어 우리가 이온결합, 공유결합 하는 물질을 구분도 해. 구분도 하고 결합 형성 과정에 관련된 내용도 나와. 만약에 이제 이온결합 물질이면 뭐 금속이 전자를 잃는다, 비금속이 전자를 얻는다, 뭐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는다, 그런 말이 키워드로 나오게 되고, 공유결합은 전자 쌍을 공유한다. 공유결합에서는 결합된 모습을 많이 물어봐요. 뭐 이중결합이 있다,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니까 그림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구분을 끝나고 나면 이온결합하는 물질하고 공유결합하는 물질들의 성질에 대해서 쭉 해놓거든. 이거는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이온결합하는 물질의 성질 왼쪽에 두루루루, 공유결합하는 물질의 성질 오른쪽에 두루루루, 그리고 뭐 대표적인 예 몇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온결합하는 물질은 이온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이다 해서 위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나와 있는데 화학식을 통째로 외워도 좋지만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이 이온이 될 때 몇 가 양이온, 1 플러스면 1가 양이온이라고 그러거든. 2 플러스면 2가 양이온이라고 그러는데 몇 플러스가 되는지 몇 마이너스가 되는지 생각해서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만 자주 나오는 거는 좀 익숙하게 쓸 수 있도록 외워도 됩니다. 거기 얘기가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얘기고, 거기 보면 정전기적 인력으로 규칙적인 모양의 입체 구조를 이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합된 모습은 거기 노란색, 연두색 공 보여? 그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편의상 하나씩만 그린 건데,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그냥 계속 들러붙어 있고 3차원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입자가 양이온,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붙어 있다. 이것도 이제 이온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질 나오죠. 거기 이온결합의 물질 보니까 물에 잘 녹는데 물에 잘 녹는다라고 돼 있어. 얘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건데 물에 녹기도 잘 녹고 물에 들어가면 양이온, 음이온이 떨어져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이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NA랑 CL로 구성된 물질이 물에 들어가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배우는데 이걸 이온화라고 하거든. 그 이온화되는 모습도 그림에 그려놨어. 물속에 녹여놨더니 두 종류의 입자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거 이온결합 물질을 설명을 하는 거야. 양이온, 음이온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랑 따로 보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보는 게 좋아. 비교되는 성질은. 공유결합은 물에 잘 녹는데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은 거기 53페이지 밑에 찾아보면 물에 대한 용해성이 녹는 것도 있고 녹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잘 안 녹아요. 물에 잘 안 녹고 몇몇 물에 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물에 녹는 것과 안 녹는 것 구분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막 배우고, 근데 대부분 물에 안 녹고 녹는 것도 일부 있다 정도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거기는 그냥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 높고 얘는 대부분 안 높아요. 공기 중에 있는 물질 다 공유결합 물질이거든. O2, N2CO2 물에 안 녹지. 물에 녹으면 큰일 나지. 비 한 번 내리면 물에 다 씻겨 내려간다는 뜻이니까. 우리 주변에 비 내리면 녹는 거 별로 없잖아. 공유결합 물질이 많아서. 이온결합 물질들은 물에 잘 씻겨 내려가거든. 그다음 이온결합 물질은 여기 전기 전도성 나오는데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두 가지가 잘 나오는데 이 전기가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한번 읽어 보라고. 뭐라고 돼 있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 액체 상태, 이건 가열해서 액체를 만든 거야. 수용액하고 액체를 가끔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액체라는 건 이온결합 물질도 열을 가하면 녹아요. 언젠가는. 그 녹아있는 상태를 액체 상태라고 그러는 거고 수용액은 물에 섞은 상태를 수용액 상태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고체 상태가 아니면 전기가 통한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얘가 고체일 땐 전기가 안 통하다가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요게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거. 너무 이쪽으로 써가지고 내가 이쪽이 다 했어. 진짜 오래지니까.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으로 구성된 물질을 이온결합 물질 혹은 이온결정이라고 합니다. 얘는 전기가 고체일 때는 안 통하고 액체일 때랑 수용액일 때 통해. 반면에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가 어떻게 되는데?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대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나 수용액 상태나 전기가 거의 안 통해요.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도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그거 내면 진짜 선생님 치사 빤스거든. 그래서 내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으니까 참고로만 알려줄게. 이게 메인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공유결합 물질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일부 전기 통하는 게 있거든. 어느 경우에 전기가 통하냐면 물에 녹아서 산성이나 염기성이 되는 물질만 그래요. 물에서 산성이나 염기. 근데 니네가 산염기를 중학교 때 안 배우고 왔기 때문에 잘 몰라. 근데 고등학교 생들 그런 걸 잘 몰라. 중학교 때 배운 줄 알아. 교과서이 바뀌면 중학교 거까지 책을 잘 안 해봐가지고. 근데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야. 나는 이것까지 완벽하게 하고 싶어. 그럼 이거 하나 정도만 배웠거든. HCl이면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거니까 공유결합인데 얘네는 물에 들어가면 자꾸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떨어져. 이온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라서가 아니고 공유결합 물질 중에 특이하게 이온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 그게 산이야. 이게 자꾸 이온을 만들면 전기가 통해. 그래서 이거는 전기 통하는데 이거는 처음 공부하는데 너무 구석탱이까지 공부하다가 니네가 메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이드. 요게 제일 메인. 거의 99%는 여기서 끝나. 근데 이거 돼가지고 틀린 건 그냥 치사 빤스야. 내가 봤어. 그래도 완벽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나 이 정도는 원래 알고 있다 그러면 요거까지 해도 될 거야. 기본적으로는 이온결합 물질은 액체나 수용액일 때 전기가 통하고요. 공유결합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온결합이 왜 고체일 땐 전기가 안 통하고 액체나 수용액이 되었을 때 전기가 통하는지도 가끔 물어봐. 이건 꽤 잘 물어보거든. 뭐라고 돼 있어? 이유가 나와 있어.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지만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돌아다닐 수 있어서 그렇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 전기가 통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 전기가 통합니다. 우리가 그 금속에서 전기 통하는 이유도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전자들이 돌아다녀서 그런 거거든. 물 안에는 전자는 못 돌아다녀요. 그래서 물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마이너스 플러스 입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으면 전기가 통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온인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뭐 외우지는 못해도 돼. 중요한 건 이온이 고체 상태일 때는 못 움직이다가 액체와 수용액 상태 때 움직일 때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답도제로 잘 바꿔. 고체 상태일 때는 이온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상태에서 결합을 해놨기 때문에 고체 상태도 이온이 있습니다. 못 움직여.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 있을 때는 이온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 서술형으로 내기도 좋거든. 고체일 때는 이온이 있으나 못 움직이는 거고,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포인트는 고체일 때 이온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야.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그렇게 낚시용 보기로 잘 나오고, 주관식으로 쓸 때는 니네가 포인트만 잡아서 써야 되는데 그때 말을 잘 못 쓰거든. 고체일 때는 이온이 자유롭게 못 움직이고,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어서라고 쓰면 돼요. 서술형이. 객관식일 때는 고체일 때 이온이 없어서라고 되어 있는 표현에 대해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온이 없는 게 아니고 못 움직여서 전기가 안 통합니다. 이온이 움직여야 전기가 통하거든. 자, 그리고 옆에 궁금해 돼 있는 거 보여요? 궁금해 돼 있는 거. 미래행 교과서에만 나온다고 돼 있는데 뭐 교과서랑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가끔 물어보니까 이온결합 물질들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는데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막 이렇게 떨어져서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그림에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왜 붙어서 이게 떨어져서 돌아다닐 수 있냐면 양이온, 음이온 옆에 뭐가 자잘하게 붙어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그거 뭐 같아? 이렇게 생긴 애들이 붙어 있거든. 이렇게 생긴 애. 이거 뭐야? 그렇지. 물 분자예요, 물 분자.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붙게 되는데 물 분자에 둘러싸인 거 잘 보면 여기 플러스 입자하고 마이너스 입자에 물 분자가 붙어 있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보이시나요? 플러스 입자에는 이렇게 머리 큰 쪽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입자에는 이렇게 꼬랑댕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실 이게 1학년한테 물어보고 조금 오버하기는 하는데 가끔 물어보더라고. 이 상태에서 이걸 지워놓으면 뭐가 양이온이고 뭐가 음이온인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화학까지 배우면 훨씬 더 완벽해지는데 1학년 때도 가끔 물어봐요. 이게 머리 큰 쪽이 산소고 이 꼬다리가 수소 쪽인데 산소가 붙어있는 대가리 큰 쪽이 붙어있는 게 대가리 크니까 플러스, 작은 애니까 조그만 것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큰 놈 붙은 게 플러스, 큰 거 붙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면 양이온 음이온 혹시 구분시킬 수 있으니까 그 그림도 한 번 정도는 봐주세요. 요거는 이제 100점 노릴 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밑에 이온결합 물질 해서 나오는데 다 염화나트륨, 탄산칼슘, 수산화나트륨, 염화칼슘, 탄산수소, 나트륨 다 금속이 들어있죠. 나트륨, 칼슘 다 나트륨, 칼슘이 들어있네요. 그거는 이온결합 물질이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거기 밑에 있는 5개의 물질은 내내 많이 볼 물질이니까 그래도 한번 영어 단어 외우는 느낌으로 한 번 정도는 봐주세요.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전도성이 없다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은 산소, 질소, 물, 이산화탄소, 메테인, 암모니아, 거기 포도당이 있는데 하나만 더 적어놓자. 포도당 옆에 설탕 적어놔. 설탕. 문제 풀다 보면 설탕 잘 나오는데 설탕은 포도당 친구 같은 애라서 설탕은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거든. 왜냐면 문제에서 세트로 소금이랑 잘 나와.
소금이 뭐야? 염화나트륨이잖아. 소금은 이온결합 물질이고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소금을 물에 넣으면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녹인 거고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은 물에 잘 안 녹는 게 많은데 물에 녹는 물질이거든. 설탕은 물에 녹는 공유결합 물질인데 공유결합 물질이다 보니까 전기가 안 통해요. 전기가 안 통해. 그러니까 소금이랑 설탕이랑 물에 녹여놓으면 가장 큰 차이는 하나는 전기가 통하고 하나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전기가 통하는 게 소금,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게 설탕. 이런 점. 설탕도 공유결합 물질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둬야 돼. 한 장 넘기면 공유결합 물질 몇 개 소개하고 있네요. 어우, 효재랑 준이는 반갑겠다. 거기 보니까 에탄올, 뷰테인 막 나오네. 그치? 얘네들은 화학하면서 요거 봤던 건데 에탄올, 뷰테인, 아까 설탕 여기 또 나오죠. 아세틸 살리실산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물질의 화학식이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있다는 거야. 근데 아세틸 살리실산 이런 거는 니네한테 야 공유결합이게 이온결합이게 이렇게 안 물어보고 옆에 화학식이 써져 있어. 화학식 보니까 금속 원소 안 들어있으면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하면 돼. 거기 보니까 나도 이거 숫자 못 외우거든. 아세틸 살리실산은 C9H8O4 돼 있는데 984가 중요한 게 아니고 CH5로 구성이 돼 있다. 그것만 보면 돼. 그 밑에 이제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 우리 주변에 흔한 물질 뚝뚝뚝뚝뚝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끝. 되죠. 뒤에 한 번씩 다 소개하는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단원 하나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1단원의 앞에 중단원 하나가 등치가 좀 되게 큰 편이야. 내용도 되게 많고. 첫 시험이 어렵다 싶다를 떠나서 고등학교 니네 첫 시험 보는데 좀 스타일 적응도 좀 필요한데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첫 시험에 점수가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꼼꼼하게 좀 복습해가면서 보세요. 조만간 진도가 나가면 4단원은 내가 일부러 먼저 시작한 친구들은 4단원인데 테스트를 안 봤어. 당장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단원은 기출문제로 테스트를 볼 거니까 미리미리 공부하세요. 응? 시간이 몇 시냐? 시간이 조금 남기는 했네. 70페이지. 조금 더 합시다. 아까 많이 쉬었으니까. 70페이지. 이제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 내가 뒤에서 한번 더 나온다고 했던 내용이 이제 나왔네. 저기 앞에서 우주가 생성이 될 때 수소헬륨이 초창기에 생성이 됐고 수소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그 별이 탄생이 되고 별의 내부에서 생성이 된다. 그런 내용이 앞에 있었는데 그때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보면 수소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어디서 온 거냐 그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 그게 여기 나오네 이제. 70페이지. 외울 거 폭탄입니다. 가끔 이렇게 고등학교 과학책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 번씩 암기 폭탄이 푹푹 떨어지거든. 다 외워야 돼 거기 있는 거. 근데 이거 싹 다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가장 많은 것부터 한 3-4가지 정도씩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오랫동안 과학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라도 조금 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지각하고 해양하고 대기 있는데 쉬운 것부터 할까? 대기는 니네 공기는 많이 알더라고.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산소가 아니고 질소야.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산소. 78%, 21% 정도. 퍼센트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대략 80% 정도가 이거고 한 20% 정도가 산소.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20% 정도가 산소다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세 번째 기체 물어보면 니들이 겁나 많이 틀리거든. 세 번째 기체가 대부분 물어보면 아는 게 질소, 산소 말고 이산화탄소밖에 없어서 이산화탄소를 대답을 잘하는데 요거 잘 물어보니까 중요해. 여기가 아르곤이야. CO2.
물어보는 방식은 이렇게 돼. 원그래프 이렇게 있고 뭐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 그러면 그래서 오그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질소 이렇게 O2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로 두꺼운 부분에다 표시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세 번째로 두꺼운 부분이 CO2가 아니고 아르곤이라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퍼센테이지까지는 못 외워도 됩니다. 7, 8, 21, 0.9, 0.04일 텐데 퍼센테이지까지는 못 외워도 돼. 나는 그냥 외운다고 그냥 자랑한 거지. 선생님 외운 게 아니고 외워진 거야. 5번, 6번 보다 보면은 숫자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외워진 거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거기 보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세 번째 많은 기체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 사람 생명체. 이거는 산탄수질입니다. 산탄수질. 질량비로 봤을 때 산소 성분이 제일 많고 몸이 다 산소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의 구성 원소가 산소다. 탄, 수소, 질소. 산탄수질. 뭐 인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 네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대부분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산탄수질. 산탄수질. 우리 몸에 물이 많아서 O가 많은 거고 그리고 탄소화합물이 많이 들어서 탄소가 많은 거거든. 물이 많은데 왜 수소가 많은 게 아니고 산소가 많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이 H2O기는 해도 질량으로 따지자면 물 분자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보다 산소 원자가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질량비로 따지면 산소가 훨씬 큰 거죠. 산소 원자 번호는 8번이고 수소 원자 번호는 1번인 걸 생각을 해보면 왜 산소가 제일 1등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 태양. 은근히 어려운데 사람하고 비슷해. 바다도 물이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제일 많은 거지. 물이 많으면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탄소가 끼는 게 좀 차이가 있죠. 산소, 수소 있고 니네 염화나트륨 때문에 염소가 그다음 많고 나트륨 이렇게 돼. 근데 내가 선생님 경험상 제일 안 물어보는 게 바다야. 제일 안 물어보는. 그 다음이 거기 지각이 있는데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된다. 지각으로 물어볼 때가 있고 지구로 물어볼 때가 있거든. 지각하고 지구가 조금 다른데 지구는 지구 중심부까지 다 말하는 거고 지각은 껍데기에 땅만 말하는 거거든. 지각으로 하면 산규알철이야. 산규알철. 산규알철.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근데 지구로 따지자면 철산규마가 되는 거거든. 철산규마. 순서가 좀 바뀌어요. 비슷한데 바뀌어.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으로 바뀌게 돼요. 이 치사반수를 잘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적어놓고 외웠는데 헷갈리지 말고 안 외워서 틀린 거면 뭐 내 잘못은 아니지만 외워놓고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지각하고 지구하고 순서가 조금 달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물어보는 방식은 이렇게 원그래프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넓은 부분, 두 번째 부분 이런 거 잘 물어보는데 지각이면 첫 번째가 산소고 지구면 두 번째가 산소가 나는 거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멘틀과 핵이 분리되는 과정.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 지구가 초창기에 마그마 상태에서 무거운 원소들을 중심으로 간 거야. 그래서 지구 중심부에 무거운 원소가 많고 주변부에 가벼운 원소가 많아요. 그래서 지각에는 규소가 많고 지구 중심부에 철이 많아서 지각하고 지구가 차이가 나요. 요 정도. 일단 외워야 되니까 짱나지. 근데 그거 알아? 니네 이거 중학교 때 다 조금씩은 나오는 건데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되게 많이 외우게 느껴지니까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다 나와요. 나오는 건데 시간이 지나서 잊혀져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단원에서는 대놓고 이걸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씁니다. 지구과학이나 생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쓰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자, 거기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지각하고 사람이 땅 위에 살고 있으니까 해양하고 지각하고 사람하고 보면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야, 그렇지? 어차피 사람은 땅에서 물에서 태어난 거 아니겠어?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은 산소가 다 1등이야. 근데 보니까 뭐 수소는 아마 이제 사람이 물이 많으니까 이런 거 같고 지각에는 규소가 많은데 규소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대신 지각 해양에 보이지 않는 탄소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땅에는 규소가 많고 사람에는 탄소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해가지고 조그맣게 표가 나와 있는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이 규산염 광물이라고 부르는 규소를 베이스로 한 게 많이 나오거든. 이게 규소가 많아. 근데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탄소화합물이라고 해가지고 탄소를 베이스로 한 화합물들이 메인이 돼요. 탄소.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볼까요? 생명체는 물이 많긴 해. 물이 제일 많아. 인간의 한 70% 정도가 물인데 물 빼고 나면 거기 물 무기질을 제외하면 무기질은 이제 뺐다고 물하고 뺐다고 제외하고 나면 니네 남는 건 고기밖에 안 남거든. 단백질. 그런 단백질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니네 중학교 때 탄단지 할 때 배우기는 배우거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구성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라고. 근데 여기서 다시 또 배울 거야. 탄소로 구성된 물질인 생명체는 탄단지 이걸 주로 베이스로 하고 지각은 규소를 베이스로 한 거야. 저거는 중학교 때 잘 안 나오죠. 근데 지각은 암석으로, 암석은 광물로, 광물은 원소의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비규산염 광물도 있긴 있어요.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비규산염 광물이 있기는 있는데 지각에서 규산염 광물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 규산염 광물이고 비규산염 광물은 진짜 조금. 비규산염 광물로는 철광석, 산화철이 들어있는 철광석이나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석회석 정도가 있는데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많이 없긴 없지만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사실 써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규산염 광물이 베이스를 이룹니다. 규산염에서 이 규산염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SiOX라고 생긴 이런 걸 베이스로 하는 건데 그거는 오른쪽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규산염 광물이었고 70페이지 밑에서부터 71페이지까지 나오게 되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규산염 광물이 대부분인데 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녀석은 규산염 삼연체라고 불리는 SiO4E-라고 하는 거를 규산염 삼연체라고 하거든. 규산염 삼연체 혹은 규산염 단위체. 그게 그림이 나와 있어. 그림에 보면은 규소를 중심에 하고 산소를 이렇게 4개를 연결을 해서 요게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단위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요걸 잘 물어보거든. 이것만 보고 지나가면 삼연체라고 슉 지나가기 쉬운데 여기 숫자 잘 봐야 돼. 여기 보면 2 마이너스. 이거 잘못 썼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 써져 있지. 거기 보면 규소가 4 플러스고 산소가 2 마이너스고 그래서 합쳐서 SiO4 플러스 4에 마이너스 8이라서 4 마이너스가 되는데 웃기는 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온일 때 많이 쓰는 거거든. 근데 이거 이온이 아니고 금속이 없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공유기 아닙니다. 규산염 사면체는 공유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상할 텐데
왜 그러냐고 니네한테 묻지는 않아. 이게 공유결합 물질들 중에서도 일부 약간 이온성을 띠는 물질이 있거든요. 규소가 앞에서 슬쩍 나왔었지만 금속은 아닌데 준금속이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분류는 공유결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규소는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말하면 비금속이거든. 그래서 공유결합인데 비금속 중에서는 살짝 금속 느낌이 있어. 그래서 약간 이온성을 띠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온으로서 전하량은 있는데 결합은 공유결합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 규산염 삼연체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삼연체 전체가 마이너스 4의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규산염 삼연체는 요거 하나에다가 여기가 음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다른 지각에 들어있는 양이온들이랑 이온 결합을 해서 광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양이온들이 들러붙어서 광물이 될 거야. 마그네슘 이온이 붙기도 하고 알루미늄 이온이 붙기도 하고 칼슘 이온이 붙기도 하고 그러면서 광물이 되는 건데 문제는 요 규산염 삼연체가 혼자서 양이온이랑 붙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 규산염 삼연체가 여러 개 연결되는 게 있어요. 여기도 또 암기 폭탄이죠. 규산염 삼연체가 혼자 붙어 있는 경우, 혼자 있는 경우에는 거기 독립형 구조라고 하거든. 그 옆에 단사슬 구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단사슬 구조. 단사슬 구조라고 하면은 규산염 삼연체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될 때는 산소가 하나 떨어지고 붙는 거야. 또 붙을 때는 산소가 하나 떨어지고 붙는 거야. 옆에다 써줄게. 규산염 삼연체에서 거기 단사슬 구조, 사슬형 구조를 이루게 되면 규산염 삼연체가 그냥 붙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렇게 들러붙는 게 아니고 산소를 공유해서 붙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보기에 이런 게 나와. 그 독립형 구조보다는 단사슬 구조가 공유한 산소 원자가 많아지는 거야. 공유한 산소 원자. 그리고 규소 하나당 둘러싸고 있는 산소 수는 적어지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규소 하나당 둘러싸고 있는 산소가 4개야. 그치? 근데 이게 사슬 쭉 이어진다고 치면 얘 입장에서는 산소 4개에 의해서 둘러싸였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 이 두 산소는 반반 공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하나 입장에서는 산소 몇 개 둘러싸인 느낌이냐면 하나, 둘, 반에서 3개에 둘러싸인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규소 한 개당 산소 원자 수는 연결이 되면 될수록 규소 한 개당 산소 원자 수는 줄어드는 거고 공유되고 있는 산소수,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산소수는 늘어나는 거죠. 말장난을 하거든. 두 가지로 물어봐. 단사슬 구조는 독립형 구조보다 공유된 산소 원자 수가 이쪽이 더 공유된 산소 원자 수는 더 많다. 이렇게 되고 규소 하나당 산소 수는 더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독립형 구조라 그냥 써줄게. 헷갈리게. 단사슬 쭉 있을 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유된 O 원자 수는 증가하는 거고 사실 이걸 문장으로 그냥 외우는 건 별로 의미 없고 이해를 하세요. 잘 물어보는 곡이어서 책에는 그림 봤으니까 니네 대답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선생님 경험에서는 이것도 말로 안 알려주면 얘네들이 평소에 생각을 안 해보면 어벙벙 하다가 틀리더라고. SI 한 개당 O 원자 수는 감소하는 거예요. 이런 거야.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는 단사슬 구조는 독립형 구조보다 공유된 산소 원자 수가 크다라고만 나오면 참 좋은데 그 밑에 보면
단사슬 구조는 휘석이잖아. 독립형 구조는 감남석이잖아. 그치? 그러면 휘석은 감남석보다 공유된 산소 원자수가 많다 적다. 이따위로 나와. 짜증나네. 다 외워야 돼. 그래서 그 구조 그림 보고 무슨 구조인지 그리고 그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 이름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독감 외우면 돼. 독립형 감남석. 독감 이렇게 외우면 돼. 독감 단사슬 구조 휘석, 복사슬 구조 각섬석. 거기 보면 복사슬 구조는 이제 단사슬 구조보다 공유된 게 더 많아지죠. 더 많아지고 환상 구조는 뭐냐면 복사슬 구조는 두 줄만 있는 거고 환상 구조는 그냥 평면으로 다 붙은 거야. 그리고 망상 구조는 탄소에 있는 모든 산소가 다시 또 다른 탄소랑 붙어있는 다른 탄소래. 규소에 붙어있는 모든 산소가 다른 규소랑 또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걸 망상 구조라고 그래. 여기서 망은 그물망이야. 그물망.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냥 보면 뭐 어디에 붙어 있는가 싶겠지만 그물처럼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그림이 있으면 충분히 구분됩니다.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특히 하나만 나올 때 망상 구조를 그려놓지는 않아. 하나만 나오면 주로 단사슬이나 복사슬을 주로 그려놔요. 망상 구조는 석영 구조, 석영, 장석이고 판상 구조는 흑운모, 복사슬은 각섬석, 단사슬은 휘석. 이거 외우는 수밖에 없거든. 감, 휘, 각, 흑, 석 외워야지. 그리고 조금 좀 문제가 무겁게 나오면 이것까지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독립형 구조는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비가 1대4야. 1대4. 근데 아까 전에 단사슬만 돼도 규소하고 산소의 결합비가 1대3으로 바뀌게 되죠. 1대3. 그렇게 하고 복사슬이 되면 환상이 되면 망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망상 구조가 되면 규소 하나당 산소가 2개까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소가 다른 규소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규소 하나당 산소는 반쪽짜리 4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어요. 탄산 구조는 복사슬 구조는 이제 조금 대수가 달라지겠죠. 얘는 한 개당 2.5, 얘는 한 개당 2.75인가 그런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 근데 나오면 1대3, 1대 2.75, 1대 2.5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1대 2.75 대신에 4배 곱해갖고 4대 11 이렇게 나오거나 얘는 2대 5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진짜 학교에서 안 알려주면 절대 안 나오거든. 안 알려주면 절대 안 나와. 그냥 이렇게는 나와. 이렇게는 나와. 그냥 경향성은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비는 안 물어보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알려주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알려줄 수도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야. 저기까지 안 적어도 돼. 저런 게 있구나 정도. 니네가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면 진짜 선생님이 본인하고 잘 맞을 수도 있고 설명을 잘 해주실 수도 있지만 정말 뭐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과학을 좋아하고 선생님은 괜찮은데 시간표를 개판으로 짜놔가지고 우리 반은 맨날 1교시야. 맨날 졸리거든. 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만 니네가 선생님들이 출제자라는 거를 고등학교 가면 특히 중학교 때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아니면 필기 잘하는 애 하나 포섭을 해. 필기 잘한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야. 나는 수업을 그냥 열심히 혹시 나 모르는 내용 나오나 열심히 듣거나 아니면 진짜 졸려 죽겠으면 그냥 좀 졸아도 쟤는 집에 가서는 공부 안 하는지 학교 와서 필기만 열심히 하는 애 하나 포섭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필기 열심히 잘할 것 같은 애 포섭을 해가지고 좀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해가지고 좀 그거 해야 돼.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되면은 그 온라인 수업 다시 학교 거도 돌려봐지나? 한 번 보면 끝인가?
그 교과서나 선생님하고 했던 내용 중에서 안 나오는 내용들이 극히 드물 거야.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안 알려준 내용이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너네들은 내가 알려준 내용도 다 기억을 하진 않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니네가 까먹으면 나중에 책 보고 공부한단 말이야. 대신에 이제 선생님이 해줬던 얘기들이 다 기억은 안 나니까 이제 책 보면서 조금 생각나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야. 나는 내가 시험을 안 내니까 상관이 없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나가는 말로 쓱쓱 해준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일부러 그런 걸 좀 하나씩 내는 편이야. 선생님들이. 진짜 성격 이상한 사람만 내는 게 아니고 무난한 선생님들도 그래. 왜냐면 약간 장치 같은 거지. 약간 등급 가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니네 고등학교 이제 처음 가니까 선생님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니네 꼭 시험 보고 하면 선생님 치사하다 그러거든. 그 등급 가르기 위한 장치로서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수업 안 된다고 또대로 팰 수도 없고 벌점 뭐 주거나 뭐 수행평가에 좀 페널티 주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니들 열심히 수업을 안 들어주면 이제 뭐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한테 조금이라도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수업 때 책이 안 나오고 수업 때 얘기해 준 걸 시험에 내는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방식을 많이 쓰니까 좀 피곤하더라도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쑥 지나가는 대로 하는 말 잘 보도록 합니다. 자, 72페이지에는 뭐 내용이 잔뜩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쓱 읽으면 돼.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중요하고 내용이 많아서 뒷단원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폭탄처럼 나옵니다. 외울 거 폭탄입니다. 우와, 우와, 나 생명 너무 좋아해. 좋아. 다음 시간 기대된다 하는 사람은 다음 시간 좋은 거고 아니면 외울 거 폭탄이죠. 72페이지에는 그냥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쓱 훑고 가면 돼요. 아까 전에 탄수화물은 탄소를 베이스로 하는 건데 다음 단어에서 더 자세하게 나올 거야. 거기 있다는 거. 근데 탄수화물은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탄소가 결합, 탄수화물이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종류가 엄청 다양한데 그 다양하게 화합물을 구성할 수 있는 이유가 결합 방식이 다양하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 결합 방식의 책에 거기 보면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 그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그 5가지를 물어보는 선생님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결합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다양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수업은 여기서 끝하고 지난번에